박정민 씨, 요즘에 정말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박정민 씨를 난감하게 한 이 연극이 어떤 거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폰디체리 동물원 안에 있는 식물원에 살았어요. 동물원이 어찌나 큰지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넓어서 돌아보려면 관람용 기차를 타야 할 정도였어요. 네, 지금 영상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고요. 또 박정민 씨 연기도 굉장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 놀랐느냐?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을 시작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딱 5분 전 공연 취소라는 통보가 5분 전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객들에게 왔기 때문에 특히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돌연 취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당 연극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듯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벵갈 호랑이하고 거기에 탄 소년 사이에 생존을 건 투쟁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배우 박정민 씨가 8년 만에 연극의 복귀작이었는데 그런데 5분 전에 캔슬되면서 상당 부분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이게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 오전도 아니고 네. 공연 5분 전이면 이미 공연을 볼 사람들은 공연장에 다 가 있을 때잖아요. 심지어 자리에 착석해서 앉아 있는 상태였겠죠. 아, 5분 전이면 네. 대부분 한 30분 전에 집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 광경을 직접 체험한 사람 누리꾼들이 엄청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배우 박정민 보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어떤 분은 연차 쓰고 왔어. 내 하루 어떡할 거야. 실망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왕복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전날 하루 네. 업무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평일인데 일도 네. 빼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5분 전에 그냥 이렇게 오늘 공연 못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면 끝나는 문제인 건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제 제작사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공연이 취소됐느냐? 제작사의 입장은 이런데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공연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제 금액의 110%를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고요.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연 전에 일부 조명 기기에서 기술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네. 그래서 복구를 시도했지만 부득이하게 공연을 그러니까 복구가 안 돼서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결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로 환불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10%더 얹어서 110% 환불을 해주긴 했지만 이 관객들 마음이 풀렸을까요? 아무리 110% 환불이라고 해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여기에 모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아까 뭐 설명 나온 것처럼 연차를 쓴 분도 있다고 하고 네. 다른 지방에서 온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110% 환불로 풀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반응이 좋지가 않은데 특히 관객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취소 시점이 너무 공연에 임박해서 나왔다. 그 밖에 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개별 문자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환불을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처음에는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저 관객들이 공연 취소로 속상한 게 비단 돈을 못 받을까 봐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저희가 당시에 어제 공연에 가 있었던 분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날 그 공연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안내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안내하는 방송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었고 110% 환불 해드릴 거고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란 말 외에는 저희가 들은 말이 없었고요. 저희가 공연을 예매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나 그날 하루 시간을 들여서 그쪽으로 가거나 그 공연을 기대했던 그 마음을 단돈 16,000원 정도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 재공연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그렇게 대응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객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많이 되게 불쾌했었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보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사 측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10%를 이제 위약금조로 주게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100% 환급을 해드리고 거기에 10%를 이제 지급하겠다, 기준대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재공연을 같은 배우와 같은 시간대 한다고 해서 선택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연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조명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네.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빨리 안내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공연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좀 진심 어린 안내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이 공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저희 이 제목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박정민 씨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박정민 씨를 보기 위해서 박정민 씨의 팬들이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불편을 당하게 되니까 박정민 씨가 사실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연장 설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민 씨가 도의적으로 좀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민 씨의 소속사에서 일종의 사과 같은 느낌의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미처 열리지 않은 극장문 등지고 발걸음을 돌리셨을 허탈함을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팀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사과할 이유도 없지만 이제 사과라는 이름의 이 메시지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네. 바로 메시지를 이렇게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냥 바로 메시지만 내고 어떠한 행동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무책임한 것으로 느껴져서 그 공연 제작사 측하고 뭔가 대안에 대한 그 계획을 한 다음에 사과 메시지를 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특별회차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박정민 씨 소속사 측에서 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팬들은 지금 돈 몇천 원 그 환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정민 씨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작사가 그 특별회차 편성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연 취소했던 공연의 예매자에 한해서 기존에 예매했던 좌석과 동일한 좌석으로 추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지금 대안을 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추가 공연 관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11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 오는 16일에 이 추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 공연으로 그래도 좀 관객분들 마음이 누그러지셨으면 하고요. 이 추가 공연에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이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가수 송가인 씨,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이 국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국악 가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뼈를 베고 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사랑 엄마 네, 하재근 평론가님, 이 가족들이 저렇게 다 같이 공연을 하는 거 정말 흔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특히 국악인데요. 예, 매우 흔치 않은 모습인데, 송가인 씨는 뭐 대한민국 탑 트로트 가수 스타가 됐고, 송가인 씨 오빠도 아쟁 연주자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송가인 씨 어머니가 송순단 명인인데 네. 바로 진도 식긴굿, 그러니까 국가무형유산이거든요. 네. 진도 식긴굿의 전순 교육사이자 무속인의 길을 걷는 분으로도 유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 공연까지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식긴굿이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을 천도해 드리는 네. 그러한 무속 의례면서 일종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송순단 명인이 무속인이 된 계기가
거기에 송가인 씨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 송가인 씨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연이 있냐면 송가인 씨가 갓 돌이 지났을 때, 네. 갓난 애기였을 때 그때부터 송순남 명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병을 심각하게 낳는다고 하잖아요. 아파졌는데 뭐라 그랬냐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네. 물도 못 마실 정도였다. 1년, 2년이 아니라 한 3년 동안 그렇게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주변한테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3년 동안이나 계속 아프니까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송순남 명인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머리 아프지, 속 아프지, 이 허리 눌러보지. 그게 신병이 왔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신병이 왜 오냐 그러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는 신을 왜 받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는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아, 진정 엄마가 이제 하다가 돌아가셔서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계룡사위로 기도도 가고 팔공산에 가서 빌면은 안 떨어져, 신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가서 몇 번 가서 빌어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내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아들을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까지 되셨지만 처음에는 뭐 이산저산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하니 신내림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무속인, 경우 이제는 뭐 요즘 옛날로 말하면 인간문화재 뭐 이런 문화란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받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당 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대상 아니었습니까? 특히 여성으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반대하는데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두 다 반대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딸 송가인 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연도 궁금합니다. 네, 이 어머니가 45살에 불우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머니에게 대물림을 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 딸이 대물림을 받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딸에게 이게 물려갈까 봐 이 본인이 신내림을 받게 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무속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도 많이 있었을 때라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큰아들이 중학교 때 선생이 야 너그면 점쟁이지 너그면 귀신 모셔놓고 있지 뭐라고 막 애기를 기대기를 막 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얼마나 그때 사춘기 때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인자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그러고 이제 우리 딸내미는 이 옆에 남의 교회 다니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그 딸이 너그면 점쟁이지 그랬다 그래. 엄마 점쟁이여도 엄마가 나쁜 짓거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딸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가서 비는 것이 나쁜 거 아니야. 엄마가 사기 쳐먹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딸한테. 근데 그 뒤를 말 안 하더라고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런 세상의 시선 때문에 송가인 씨도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고 했을 텐데 엄마한테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송가인 씨 어머니 직업을 그동안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속모함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사실 말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이제 감사하는 듯 합니다. 송가인 씨가 트로트 대회 경연에서 1등을 하면서 대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머님이 트로트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네. 나가라. 어. 네가 이번에 나가면 아주 큰 게 대박 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의 이제 응원을 받고 나가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송순남 명인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나가라 해서 된 게 아니라 본인이 국악을 전공하면서 평소에 음악에 대한 열성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또 가정도 어려운데도 이 민속품 같은 거 장신구를 만들어서 팔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파묘란 영화의 열풍으로 무속인들도 이제 스타로 대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떳떳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송가인이라는 이름도 어머니 성을 받아서 네. 어머님의 성을 받아서 가인이 되겠다. 본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어머님 따님이 같이 즐겁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편견 속에서도 이 당당함을 잃지 않는 네. 송가인 씨,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송가인 씨의 강인한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걸 잘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제목만 보니까 정말 철렁해요. 이거 누구 얘기인가요? 네, 바로 아나운서 출신이자 방송인입니다. 최성규 씨가 최근에 털어놓은 일화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잃을 뻔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공개한 건데요. 그날은 바로 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경이었는데요. 살면서 이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마치고 그저 평범한 하루 같았던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쪽지, 그러니까 뭐 메모가 담겨있는 쪽지 한 순간을 받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라는 이야기 최성규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쪽지를 들고 막 울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선배님.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쪽지를 주는데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그들이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이제 12시가 넘었잖아. 우리 딸 어머니는 3살밖에 안 됐고 우리 집안에 통털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거든요. 네, 30년도 더 된 일인데 바로 어제 일처럼 시간까지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이 문구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사고의 내용을 최성규 씨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후진하던 트럭이 3살 딸을 역과한 뒤에 다시 앞으로 움직이면서 또다시 역과했다. 2번 위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딸이 피를 많이 토했고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딸이 트럭 아래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아내가 트럭 바퀴 밑으로 들어가서 직접 꺼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옮긴 뒤에 방송국으로 연락을 한 건데 최성규 씨는 이제 방송을 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여의도에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방송사에서 병원까지 평소에 정상적인 상황이면 10분 거리인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에 네. 이 영등포 로터리를 지나가야 됐던 겁니다. 꽉 막히잖아요, 영등포 거기가. 로터리면 굉장히 차가 막히는 곳인데 와중에 그날 영등포 로터리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차들이 엄청난 교통 지옥이 벌어졌고 1시간 동안 그곳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로에 묶여 있었던 그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이 내용도 영상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내가 싹싹 빌었어요.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나하고 바꿔달라 그랬어요.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애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내가 1시간 동안 안고 그냥 뭐 절망이죠. 뭐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애가 1시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안고 있은 지가 애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딸이 또 여기서 뭐가 걸린 것처럼 킥킥대요. 그래서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건져냈더니 시뻘겋고 시커먼 그 왜 그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 그게 건져지면서 애가 그때부터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온 거야.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 상황에서 딸이 이미 즉사 판정을 받고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도 1시간 넘게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정말 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세요. 1시간 동안 싹싹 빌었다잖아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나하고 바꿔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그 신에게 빈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고 현장에 직접 판정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호흡이 돌아온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아이를 안고 1시간 동안
남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성규 씨는 아이를 안고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를 다시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 결과 딸은 그때부터 2년간의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살이 된 이후에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최성규 씨는 그때 교통 지옥, 가지 못하고 1시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나와서요. 지금도 그 공포가 10년 이상 갔다고 토로를 했는데 네. 그날 이후 10년 넘게 같은 장소 지나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컸다고 그래요. 딸이 살아서 자신의 삶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34년이 지난 세월이잖아요. 현재 딸은 건강을 잘 회복해서 조기 유학도 갔다 왔고요. 성악을 전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항공사 승무원이 되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28개월 된 아들 둔 엄마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저렇게 목숨을 구해서 28개월 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딸을 살린 거잖아요. 기적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해 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렸던 깐부회동, 정말 온 전국이 떠들썩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All right, you guys. I'm dreaming of the world this APEC summit, so I cannot leave, even though he invited me to really good. My three brothers for CHIMEC, one was missing because he had to work yesterday. I don't know why Korea has the world's best fried chicken, but Korea has the world's best fried chicken. The best fried chicken in America is Korean. The restaurant is called chicken. 네, SK 최태원 회장이 저때 CEO 서밋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행사 준비로 인해서 저 깐부 회동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요? 네, 최근에 만난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지난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왔을 때 삼성 회장, 현대 회장하고 다 만나면서 이제 그 치킨 회동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SK 회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최태원 SK 회장은 당시에 이 에이펙 행사 준비를 바빴다. 그래서 못 만났었다는 거였는데 요번에 그때 못 만났다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결국 만났다고 합니다. 요번에 미국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한국식 치킨집에서 엔비디아 그 본사 근처에 한국식 치킨집이 있는데 그게 또 젠스랑 회장의 단골집이라고 합니다. 그 젠스랑 회장이 그 치킨집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한국식 치킨집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만나서 2시간 동안 회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보니까 이 젠슨 황 정말로 치킨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저 치킨집이 지금 외관을 보니까 네. 한글도 막 적혀 네, 있고 맞아요. 호프라고 써 있고 이게 네.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 수준이거든요. 저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 같아요. 제 추측건데. 왜냐면 네. 저렇게 한국말로 써놓는다고 하는 건 보통 외국에서도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한국말로 쓰거든요. 영어로 그렇죠.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데 저기서 아마 치킨 맛을 보고 한국식 치킨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와서도 아마 그런 치킨을 먹은 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두 분이 회동하는 것은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이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네. 그때 참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명하고 형제 중에 한 명하고 다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난 건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삼성과 SK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 파트너예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AI 활약 또는 뭐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쵸. HBM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 고속도로에 레인이 여러 군데가 생기는 걸 얘기한 한 길로 가던 거를 5개, 6개 늘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HBM을 생산하는 세계 굴제 기업이 삼성과 SK예요. 그러니까 SK가 HBM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 삼성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수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엔비디아가 사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반도체 수급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의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사업에서도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분의 친분이 결국은 서로 사업 파트너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아마 두 분의 만남이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손정혜 변호사님, 이날 회동에 또 특별한 사람들도 함께했다고요? 네,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 동반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딸들이 같이 동반 참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따님인 최민정 씨 그리고 젠슨왕의 딸 메디슨 황도 참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메디슨 황이 이미 엔디비아 제품에 대한 시니어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죠.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네.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찾는데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최민정 씨 역시 2년 전부터 미국에서 심리, 건강,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 이런 공고를 내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딸들의 회동도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런 이유로 정말 딸들의 회동이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다. 네.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야,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치킨 한 마리 뜯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서로 개인적인 친분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 우리 HBM 좀 더 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아빠 때의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딸들 사이에서도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단기적인 어떤 전략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전략이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 세계 최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되는 이 엔비디아 회사 거기에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 반도체가 결합했을 때 AI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자체로서도 뿌듯하고 이제는 대를 이어서 뭔가 있는데 저도 저 사이에 끼어서 앞으로 저는 무슨 일을 하지? 좀 듣고 싶은 마음. 네. 아마 이 방송 보는 그 분들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옆자리에라도 좀 앉아보고 싶네요. 이 정말로 저 만남이 이 AI 동맹을 다음 세대까지 이끌어갈 신호탄이 될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박원숙 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첫 시어머니의 항아리를 모시고 산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원숙 씨 집에 보물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또 비싼 물건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시어머니가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박원숙 씨가 사실 한 사람과 2번 이혼하고 또 한 사람과 1번, 총 3번의 이혼 경험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시어머니가 준 것이 바로 이 항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모시고 아끼시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시집 갔을 때 거기에 시어머니가 장독대에 이렇게 소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제 이혼한 제가 이제 이뻐가지고 이제 고가고 고미술품이지 지금 보면. 근데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저기 있는데 보여줄까? 이 항아리야. 이 항아리인데 그런데 저 항아리를 그냥 밖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꽂아놨었어. 신발 신고 그러는 현관에다가. 그랬는데 인사동에 촬영을 가가지고서 이렇게다가 똑같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1,000,000원이요. 1,000,000원이요? 이 항아리가요? 집에 와가지고 얼른 들어가지고 안에다가 놨어.
네, 지금 가치로는 훨씬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유인경 평론가님, 저 소중한 항아리를 지금은 뭐 꽃병처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때 우산꽂이로 썼다는 저 거잖아요. 바깥에 놨던 우산 항아리를 네. 이제 싹 들여와가지고서 혹시라도 깨질세라 네.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거 운반할 때도 반드시 자기 차로 깨지지 않게 네. 운반을 잘 이사 갈 때마다 하고 있다랍니다. 근데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박원숙 씨에게는 그냥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 하고 아쉬움이 남는 물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잘한 자기가 가득한 자개장 그리고 교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시댁에도 좀 자개장이 있는데 네. 이 고가의 가격에 예전에는 네. 빼놓을 수 없는 혼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개장. 네.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혼수 물품 중에 하나였고 어르신들이 요즘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특히 박원숙 씨가 그러한 옛날식 물품들 그 뭐 고가구 이런 걸 보고 뭐 앤틱 소품, 뭐 앤틱 가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옛날 물품들, 골동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숙 씨가 본인이 사는 집도 그렇고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그렇고 그런 옛날 가구들로 이렇게 좀 고즈넉하게 분위기를 꾸며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박원숙 씨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옛날 가구를 좋아하는구나 싶은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매 눈으로 이제 옛날 가구가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시다가 어느 날 당신의 친구 집에 딱 갔더니 명성황후가 쓰던 2층 장이 있다더라 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박원숙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잘한 자개가 가득한 핑크, 회색, 녹색이 있는 장과 교자상을 갖다 준 어머니. 또 어느 날 냄새도 퀴퀴하고 교자상에 용트린 무늬도 실어져서 가져갈 분 가져가시라고 아파트에 내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큰 장까지도 내놨는데 이게 뭐 명상황후가 썼던 시대라는 걸 누가 알아봤는지 바로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잊고 살았는데 네. 몇 년쯤 후에 박원숙 씨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깜짝 놀랄 일이 뭐였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무슨 일이냐면 한 호텔 건너편에 지금은 네. 이제 옛날 한 호텔 건너편에 지금은 철거된 고가구 파는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거기를 또 가보셨나 봐요. 이분이 이제 가면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인사동도 가고 고가구 네. 파는 데도 가고 거기 갔다가 본인이 내다 버렸던 그 교자상 있잖아요. 그 교자상이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몇 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몇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갖다 버린 게 얼마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룬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곳곳에 자리를 잡아두면서 이렇게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밖에 버리려고 했던 거 안 버리고 박원숙 씨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을 구성했고요. 카페를 완성시켜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카페 남해에 있는데요. 이 카페를 가보면 박원숙 씨의 취향이 정말 속속 보인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집이에요. 맨 처음에는 카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냥 별장이라고 그래서 별장? 그냥 조그맣게 할 거야. 조그맣게 그래서 18평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34평 정도 돼요. 저기에 있는 저 동그란 이런 항아리 같은 거 그거는 이태리 토분이에요. 비싼 거예요. 여기 앞에 이 대리석 둘 조각도 비싼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오다 받는 데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샤워하는 욕실이었어요. 이 방이 제가 잤던 침실이에요. 그 왼쪽에 저 사진은 제가 4살 때 5살 때 할머니가 찍어주신 것 같아. 사진관에 가서. 가운데 있는 거울은 제가 이태리 그 거울 제가 다 쓰던 것들 놓은 거예요. 네, 하재근 평론가님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원래 본인이 쓰려고 별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을 지금 이렇게 카페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숙 씨가 남해에 갔다가 네. 너무 좋아서 아예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을 마련했는데 그 별장을 카페로 개조해서 2011년부터 그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5년 차 카페 CEO가 됐는데 방금 이제 보신 카페의 모습 여기 비싼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전의 모습이고
저 모습에서 인테리어를 또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 바꾼 인테리어가 오늘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인테리어의 모습이 오늘 영상이 아마 나올 텐데 모습을 보니까 기존보다도 분위기가 더 밝게 변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박원석 씨의 액자도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마치 포토전이나 무슨 뭐 기념관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거기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뭐 수국 장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작은 갤러리도 마련이 됐고 그렇게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박원석 씨가 뭐라 그랬냐면 첫 매출이 18만 원이었다. 네. 그렇게 시작한 카페였는데 어느 날 이면식 씨가 여기 와서 함께 방송을 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하루 매출이 120만 원, 220만 원, 하루 최대 540만 원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씨가 이제 카페 창업자들한테 조언을 하는 건 뭐냐면 그 대뜸 창업하지 말고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라도 일단 일을 먼저 해봐라. 밑바닥에서 이런저런 거 다 겪은 다음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박원숙 씨 세월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게 저 카페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남해 여행 갈 일 있으면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제목이 좀 알쏭달쏭해요. 활활 타오르니까 우르르.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횡성휴게소 주유소에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유 순서를 기다리던 한 차량 엔진룸에서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죠. 이상함을 느낀 운전자 바로 급히 문을 열고 내립니다. 어머나. 그러더니 화염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일촉즉발 이 순간에 한 운전자가 소화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차량을 향해 분사하고요. 곧이어서 주유소 직원, 다른 운전자들까지 우르르 모두 모여서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제서야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활활 타오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이건데 당시 저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량과 주유기와의 거리가 이제 불과 1m 정도 남짓하여 그 차량이 폭발할 경우 그 주유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도착했을 때 소화기 한 16개 분량을 이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양으로 초기 진화를 하셔서 이제 연소 확대가 막아진 것 같습니다. 주유소 안에 내부 시설 중에 이제 전기와 이제 유류를 긴급 차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주유소 관계자분께서 즉시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 출동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더 위험했는지가 지금 실감이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런 위험한 상황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정말 저렇게 우르르 몰려들어서 화재를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워서 피하는 거 누가 그걸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시민들이요. 주유소 곳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16대를 총동원해서 불길을 잡아냈고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주유기에 공급되는 전기와 기름을 즉시 차단했어요. 왜냐하면 저 1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기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주유기에 기름 차단했고요. 그래서 2차 사고를 막아내서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일을 했고 당시 화재를 진압한 주유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긴급 차단 장치를 눌러서 기계를 전부 다 차단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을 피신시켜서 피해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서 더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엔진룸에서 어떻게 저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소방 당국에서 차량 엔진룸의 부품이 접속 불량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만약 저 불이 이 주유소로 번졌다면 정말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자기가 차에서 불이 나서 그것이 인근에 옮겨 붙어서 재산상 손해가 입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실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화가 고의로 붙이는 방화하는 상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고요. 나아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피해를 묻느냐.
평소에 어떤 이 차량 자체에 제조사의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제조사가 뭔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중고차나 이런 평소에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민법상 750조에 기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뭐 차량의 어떤 주유를 하거나 하는 것도 운행 중에 하나다라고 봤을 때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어떻게 보면 커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이 용감한 시민들의 손길이 큰 화재를 막았습니다. 이분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 소방당국이 내일 표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게 가짜였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게 가짜였다는 건가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어떤 20대 남성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과상화폐 보유 내역, 그리고 이제 뭐 예금 거래 내역 등등등을 딱 제시를 하면서 나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뭐 코인 투자, 크루즈 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 센터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한테 3억 2천만 원가량을 편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됐고 고소가 됐고 구속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 이제 20대 이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실질 심사에서 판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투자액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저 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9억 원이 인쇄된 계좌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잔고 9억 있으니까 지금 사기금 3억 2천만 원 돌려주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영장 기각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에 나섰습니다. 왜 돈을 안 돌려주지 하면서 보완수를 해봤는데요. 검찰이 사실 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서 남성의 계좌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원래 9억 원이라고 제출했잖아요. 증명서를.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계좌 잔액은 23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판사한테 보여줬던 구속을 면한 그 9억짜리 잔고 증명서는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시죠? 바로 AI로 만든 가짜 증명서였습니다. 잔액을 23원에서 잔액을 9억 원으로 바꿔줘라고 AI한테 얘기했더니 9억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저게 실제 그 잔고 증명서인데 23원인데 그걸 9억 원으로 바꾼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모든 게 다 가짜였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럼 가짜가 또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위조 잔고 증명서를 그냥 피해자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고요. 검사님 앞에서, 판사님 앞에서까지 속이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네. 더 조사를 했더니 이 피해자들을 속였던 의사 자격증 있잖아요. 나 의사다, 재력가다. 이 의사 자격증도 AI를 이용해서 가짜로 위조했다고 하고요. 재력가도 물론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네. 이 검찰 다시 구속영장 발부받았고요. 추가 조사 후 다시 구속 기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서 판사까지 기망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로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 사람 피해자는 물론이고 검사와 판사까지 속인 거잖아요. 가중처벌 대상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가중처벌이죠.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실제 1심 선고할 때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기죄 이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아마 검찰로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이만큼 그 검찰의 보완 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법원까지 속였다라는 점에서 실형과 중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예측합니다. 네, 이제는 명령어 하나로 법망까지 뚫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리한 만큼이나 의심할 일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